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서브자판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누가 돌아가시면 부의금을 내죠. 부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 누가 결혼하면 축의금을 냅니다.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관혼상제의 예를 따르죠. 이때 관혼상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식을 말합니다. 남자 20세하고 여자 15세 때 하는 행사죠.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례식이죠.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인 상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례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중국 유교의 영향으로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요, 이러한 관혼상제를 치르려면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따라서 이 행사에 참여해주는 많은 친척들이나 친지들, 그 다음에 아시는 지인분들이요, 십시일반격으로 경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자축을 위한 잔치를 벌여서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을 초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해 주기도 했지만요, 일반적으로 5천 년 동안 가난하게 살아왔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미풍양속인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결혼을 하면 축의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돌아가시면 조의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야지 적당한 금액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일반적으로요, 부조금의 규모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와 혼주,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는 상주고요, 결혼을 할 때는 혼주가 되겠죠. 상주와 혼주와의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하객, 조문객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경제 능력이 되겠죠. 지위에 따라서 부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놀랍게도 혼인식에 국수를 한 다발 한 3kg 정도 가지고 가서요. 그것도 신문지에 둘둘 마른 국수가 되겠습니다. 축의금으로 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수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결혼한다면은 언제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언제 국수 먹냐고. 바로 그때 국수를 많이 갖다 놓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부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낼 돈, 경제력이 없다면 정말로 가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간혹가다 어디 호화 결혼식에 가면요, 식대만 20만 원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10만 원 내고 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리해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가족들이 더 간다면 100만 원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관혼상제가 사람들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핍박을 주는 게 아닌가, 이게 미풍양속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적정 부조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장 동료나 이웃, 지인, 친밀도가 높지 않다면 보통 한 5만 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웃이라면 3만 원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3만 원, 5만 원 내고 식사까지 한다면 대단히 결례가 아닐 수 없죠. 피해를 주다 보니까 3만 원, 5만 원만 내고서 끝내는 경우,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나 친인척 등 친밀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면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친구라면 10만 원 내고요. 그 다음에 좀 친하다면 20만 원 정도 내겠죠. 하지만 절친인 사람이 있고요. 직계 좀비속, 신세진 사람, 직장 상사 등 친밀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라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 이상을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은 도대체 얼마의 부조금이나 이런 축의금을 내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놀랍게도요, 결혼식에 아니면 장례식에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아무나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액수는요, 최저 3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3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5만엔, 7만엔, 9만엔 홀수로 나갑니다. 그 이상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아는 사람 전체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소수만 초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은
답례품을 지급할 때도요 엄청납니다. 우리처럼 3,000원, 5,000원, 만원짜리 지급하지 않습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 정도의 답례품을 고가로 지급합니다. 굉장히 성의를 보여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고도 그만큼의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요즘은 반려견이 반려견하고 반려묘까지 합친다면은요, 7, 800만 마리가 되다 보니까요, 많으면 1000만 마리 넘고, 미등록까지 합친다면 1500만 마리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반려견이 죽어도 조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의금, 부조금을 내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게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그 집에 파리가 날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살 만큼 살고 있습니다. 잘 삽니다. 자기 힘으로 관혼상제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기 혼자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혼상제에 축의금, 부의금 내는 것은 오히려 이제 없어져야 되는 악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또 관혼상제에 대한 예의도 사실은 성리학으로 만국의 길을 스스로 간 조선의 잔재다 보니까 제가 볼 개인적 견지에서는 이제는 남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허례허식을 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요, 요즘은요 관혼상제를 치르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치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돈벌이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축하의 본질이 퇴색돼 버렸습니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고마움이나 축하의 뜻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보니까 형식적인 것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관직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직위라든가 이런 위험 있는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과연 뭐랄까, 힘을 쓰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는요, 오히려 결혼을 빨리 당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계기로 삼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회사에 갑을관계인 금융기관의 그 기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 결혼식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저 혼자서 돈 3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형식적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장이 3층이었는데 1층부터 두 줄로 서서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천 명 이상이 운집했거든요. 그런데 신랑 측을 보니까 총 100명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수억, 수십억 원의 축의금을 받은 사람이 축의금을 그 사위한테 준다면 굉장히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객끼리 결혼해야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부의금, 축의금 과연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 때문에 발생한 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장래의 주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의 주체는요, 죽은 사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주연일 수 있지만요, 장래의 주체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상제 중에 상제가 되겠습니다. 상주가 되겠습니다. 비록 죽은 사람 때문에 조문을 왔지만 돈을 받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상주가 되겠습니다. 상주라고 하는 것은요, 상제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령 장남, 장손이겠죠. 오로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1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장손인, 장남인 그 사람이 상주가 되고 나머지 9명은 상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주는 이렇게 1등병 마크가 되어 있는 완장을 찹니다. 그 다음에 상제들은요 2등병 마크가 있는 완장을 차고요. 그 다음에 훈련병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타 친척들이 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다 상주처럼 직계 비속이라면 다 이걸 차더라고요. 자, 조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문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기리지만 문상의 대상은 오로지 상주입니다. 상주를 보러 온 것이죠. 따라서 상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조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돌아가신 분하고 친분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주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항을 아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결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주가 허락하지 않는데 돌아가신 분하고 난 친분관계에 대단히 뛰어나 그래서 마음대로 할래.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열려 있으니까 바로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돈 받는 사람이 돈의 임자겠죠. 그러므로 부조금이라고 하는 것, 부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의 고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죠. 상속 재산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그 부의금을 받을 수 없겠죠. 돈을 가질 수도 없고요. 또 나중에 그 부의금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뭡니까? 다시 품앗이처럼 돈을 내야 되거든요. 빚입니다. 부의금 받은 것은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갚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상주가 갚겠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발생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부의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주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상객이 누구를 보고 찾아왔느냐에 따라서 상제들별로 고유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증여라고 보지 않고 바로 증여세도 발생되지 않는데 이때는 방명록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기 돈의 출처를 확실하게 나누어서 가진다면 증여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부의금에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 범위를 넘어서 많은 돈을 낼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령 이것은 부의금이 아니라 청탁 등 뇌물의 성격으로 고액을 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식 축의금은 어떨까요? 역시 행사, 결혼식의 행사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이지만요. 혼주는 누굽니까? 혼주는 바로 그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신랑 신부는 혼주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행사의 주인공이고요. 영화로 보자면 주인공하고 부모님은 영화 제작자 아니면은요 뭡니까 감독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그저 출연자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축의금은 돈 받는 사람 바로 혼주가 바로 주인이고 혼주의 바로 축의금은 고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혼주가 돈을 받아서 각종 부조금 빚 등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는 사람이 누구죠? 혼주죠. 그래서 혼주가 축의금을 받고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혼주가 축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랑 신부한테 준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 측의 하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면 나중에 빚은 신랑 신부가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데 따라서 방명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역시 그 결혼식의 그 축의금도 1000만 원, 5천만 원, 막 1억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낸다면 이것은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범위를 넘어서 많은 돈을 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청탁 등 뇌물의 성격으로 고액을 내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가족 친지 또는 정말로 아주 친한 친구들 이 사람들만 모여서 소규모 스몰 웨딩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관혼상제를 치른다면은요 사실은요 이러한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요 앞으로는 스몰 결혼식이라든가 자신들 친척만 모셔서 하는 조그마한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래야만 악습을 타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요 축의금 부의금을 자녀들한테 지원하고 싶다면 정상적으로 증여하시고요.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새는요 자녀들이 결혼한다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니까 5천만 원 기존에 증여세상 공제까지 합쳐서 각각 신랑 신부 1억 5천씩
둘이 합친다면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럴 때는 또 3억 원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요. 마중물 증여를 통해서 10억 원씩도 증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약간의 증여세를 내고 엄청난 증여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들한테 많은 증여를 했어요. 이랬을 때는 추가 증여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럴 때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승을 활용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효과는 물론이고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모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가라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해서 아니면 자녀 증여시, 증여세 세 상속세 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투자 절세 VIP 컨설팅 3,300회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대에게 투자 우산하고 그 다음에 세금 우산 동시에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엄청난 증여 상속세 절세 스키 및 각종 절세 스키를 통해서 수십억 내지 수백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굉장히 좋게 관리에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인받은 애널리스트고요. 펀드 매니저고 투자자산운용사, 기타 투자 관련된 자격증 토탈해서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죠. 그래서 오셔갖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장소하고 세미나 일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시는요 8월 9일 금요일 날 오후 2시,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 장소는 강남역의 공간이즈 스터디룸 카페가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원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입금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하시고 반드시 성함하고 핸드폰하고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도는 이렇게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내려와서 바로 197m 부근에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부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